안녕하세요. 김광기 변호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가계부채를 비롯하여 회생 파산 그리고 여러 가지 법률 문제에 관해서 방송으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첫 순서로 빚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모든 채무는 어떻게 해서든 해결되게 마련입니다. 저는 2003년 8월 다음 카페 김광기 변호사의 개인 파산 상담실을 열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 후로 꾸준히 개인 파산, 회생, 그리고 기업 회생, 기업 파산, 가계부채 문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해서 인터넷상으로 무료 상담을 제공해 왔습니다. 물론 전문가로서 변호사로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오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의 실무를 통해서 나름대로 허명을 얻었지만은 그것은 사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의 조언을 따라서 현명한 선택을 하신 분들이 희망의 증거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과거의 어두운 금융 채무로부터 벗어나 신선한 새 출발을 하셨고, 기업들도 나름대로 새로운 재무 조직 형태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제게 보여준 과분한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회생 파산 문제, 채무 문제, 또 전반적으로 법률 문제에 관해서 인터넷상에 또는 아니면 상담상에 조금 잘못된 조언이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현명한 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오늘 첫 메시지로는 빚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다가 취재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파산 회생 문제, 이와 같은 가계부채 문제를 전문으로 취급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종종 떠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제 첫 고객이죠. 2001년도입니다. 그해 겨울에 서울법원 중앙청사 동문 아래에 제가 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부가 그 유리문을 쓱 밀고 들어오더군요. 이 사람들이 개인 파산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혼자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법원에서 나누어주던 서식을 들고 와서 어쩔 줄 몰라가지고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이었죠. 그 선량한 두 사람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연을 듣고 보니 참으로 안 되었죠. 물론 이런 사람들이 한두 분이었겠습니다만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술 발전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식자공이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이 전산으로 조판을 하기 전에 신문들 같은 경우 보면은 기자들이 원고를 써서 넘기면 그 원고지를 보고 활자를 뽑아서 그것을 수동으로 배열해 가지고 판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쓰는 그 한자까지도 다 이해를 하고 맥락까지 이해하고 하면서 조판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식자공이 컴퓨터 조판의 보급으로 직장을 잃었습니다. 생업을 위해서 퇴직금으로 정육점을 인수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 정육점이라는 것은 쌀집 이와 같은 소매상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안정적인 산업이었죠. 사람들이 쌀이나 고기, 야채 이런 거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 소매상에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백화점이 많이 보급되고 또 통신 판매는 그때는 아직은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습니다만 통신 판매가 그때 아마 21세기 들어오면서 많이 시험 삼아 보급되던 때였습니다. 어찌됐든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손님들을 모아가니 정육점은 매출이 감소하고 또
이 5157 광우병, 구제역 이와 같은 동물 전염병이 퍼질 때마다 매출에 타격을 받지요. 예를 들어 우리도 조류독감 같은 경우 한번 오다 보면은 오리집이나 닭고기집들이 완전히 박살이 나거든요. 이렇게 타격을 받아서 손실을 받으면서 내핍 생활을 하면서 이분 얘기는 추석 때 들여놓은 고기를 구정 때까지 팔지 못하고 매출은 안 들어오니까 김치찌개하고 팔지 못하고 남겨둔 돼지 기름하고만 반찬 삼아서 먹던 세월이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장사들은 기본적으로 금방 그만두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투하한 자본이 있고 권리금이 있고 시설이 있는데 그냥 그만두게 되면은 그거 다 그냥 원상회복감으로 이제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뭐 개인 파산이나 법인 파산할 때 이 가게를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는 뭐 따로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권리금이라도 시설비라도 건지려고 영업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달, 3달, 2년, 3년 이렇게 생활이 정상화되기를 그 매출이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리면서 버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가 계속 영업상으로는 나는데도 이 가변 비용을 커버할 정도에서는 계속 조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가진 것은 다 까먹고 그 다음에는 마침 정부에서 소비자 신용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단기 현금 대출을 받아가며 돌렸죠. 흔히 현금 서비스 돌려막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곧 나아지리라는 기대하에 채무가 누적이 부부가 각각 5천만 원 정도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때마침 법원도 IMF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가 속칭 IMF 극복 시기. 어떻게 뭐 기업 부문에서는 뭐 그렇게 큰 희망은 보이지 않고 내수 진작은 해야겠고 하니까 소비자들에게 카드를 많이 나눠주고 대부업도 활성화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의 그 부채에 기반한 성장을 하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소비자들은 많이 파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IMF도 구제금융을 주면서부터 소비자들의 파산도 인정해야 된다. 기업 파산도 인정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선진적인 제도로 변혁을 할 것을 정부에 주문을 하고 법원도 여기에 따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수뇌부는 따랐지만은 막상 법원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해를 많이 했죠. 왜 빚을 안 갚느냐. 그래서 면책을 거의 안 해줬었습니다. 그냥 말은 서식을 제대로 나눠주고 거기에 따라서 작성해 오면 법원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뭐 정직하고 불운한 채무자는 면책을 해준다 하는데 막상 그런 사람은 별로 없으니 면책을 잘 안 해주는 그런 같은 분위기였었습니다. 부끄럽게도. 그래서 어쨌든 법원에서 그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까지 들어왔었는데 저도 되게 힘들더군요. 여러 가지 처음 작성할 때 채권자가 어디고 확인하고 또 가진 것은 무엇이고 채무가 증대된 경위는 무엇이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일일이 쓰면서 저도 같이 배웠었습니다. 하여튼 그때 그분은 법원에 신문 받으러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부인의 친정에서 부인 거는 갚아주고 이혼하고 돌아와서 살으라 그랬고 남편분은 결국은 30% 일부 면책인가 이거 받고 그냥 소식이 두절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한 번씩 오십니다. 그분은 일부 면책이라는 것을 받고서 아무래도 이 채무자가 파산하게 되면은 채권자로서도 심정적으로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괴롭히지는 않는데 본인은 어찌됐든 간에 이거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저기 멀리 시골에서 기초생활수급 받으면서 그냥 조용하게 살고 있다 하고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낭비입니다. 그때 하여튼 그 제대로 파산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던 시절의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이 해체됐죠.
현대의 판사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가정해 왔습니다만은 가끔 이 파산제도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어서 법원 재판도 그렇게 신빙성이 있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와 같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잃게 되어 빚을 갚지 못하게 된 사람에 대해서 새 출발을 할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것은 요즘은 많이 여러 사람들이 수긍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은 사람들이 달리 생각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채무 문제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일어나는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우리가 전체적으로 신선한 새 출발을 부여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앞으로의 논의를 풀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선한 새 출발 정책을 왜 취해야 되느냐? 그것은 결국은 어떤 사람은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인 거죠. 사실 가난이라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기회만 되면 다시 빚을 지게 되어서 사람들이 영원히 빚을 갚을 수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 도덕적 해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 빚을 져놓고 갚지 않느냐? 이것은 도덕적 타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지만 이 모랄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그 경제학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른 강의를 달리해서 하여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편으로는 신선한 새 출발 정책을 취한다고 파산법은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한편에서는 모랄 해저드다, 도덕적 해이가 있다,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 이와 같은 금융산업 쪽에 선전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파산회생이 지나치게 상업화되어서 파산회생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한테 법률사무소에서 권유를 해서 사람들 빚을 갚지 못하게 방해한다, 이와 같은 비난과 결합해서 현실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개인이 금융채무로부터 신선한 새 출발을 얻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선진국 치고는 신선한 새 출발 정책, 개인 파산, 개인회생의 활성화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원래 미국의 제도, 영국의 제도, 이것을 일본 정도의 선진국이 따라했고 우리가 그 다음으로 이분들을 따라했고, 오히려 유럽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개인 파산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 법제였습니다만은 요 한 7, 8년 사이에 유럽도 거의 대부분이 미국과 영국, 일본의 정책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와 같은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봐야 됩니다. 사람이 금융채무로부터 언제든지 벗어나 가지고 신선한 새 출발을 할 것은 그것은 사람의 권리다,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것은 최소한 선진적인 나라에서는 기본권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왜 그것이 기본권이어야 하느냐? 이것은 강의를 달리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찌됐든 이와 같은 권리를 인정하던 하지 않던 절망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제 개인 파산으로 면책을 받고 받지 않고를 떠나서 채권도 사람이 채무자가 실제로 갚지 않기 시작할 때에는 채권의 효력도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옛날에 배울 때 어느 시인의 표현 중에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다.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1930년대 시거든요. 1930년대는 말하자면 폴란드가 독립했다가 한쪽으로는 소비에트
소련이 쳐들어오고 한편으로는 독일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도망가 버리죠. 그래서 망명정부가 저쪽 그 서유럽 쪽에 생기고 국가의 실효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은 독립공채 비슷하게 발행한 것이죠. 집회를 발행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는, 아무도 가치가 없는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 약한 나라의 정권이 발행한 집회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그죠. 이거 휴지 쪽에다 이런 말들 합니다. 마찬가지로 망해버린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 이거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채권의 가치는 채무자의 자력에 의존한다. 직접 받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연체를 하기 시작하면 채권의 가치는 거의 소멸합니다. 그럼 민사법상으로는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는 소송을 하고 강제집행을 하고 그래서 만족을 받을 수가 있어요.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률은 법률이고 실제로는 거의 받지를 못한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소송을 해도 비용이 들고 강제집행을 해도 비용이 드는데 막상 채무자가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다 휴지 조각이 되겠죠. 이것은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당히 마찬가지입니다. 왜? 담보권보다 앞서는 선취특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담보가 의도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는 역시 강의를 달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접근을 통한 추심행위와 채무자에 대한 위협에 의존하는 것이 그나마 채권자들로서는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유효적절한 방법 하나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 대해서 직장에 알리겠다, 배우자에게 알리겠다, 집에 가고 안 나가겠다, 형사 고소를 해갖고 감옥에 넣겠다, 또 아니면 너 다리를 문지르겠다, 여러 가지 위협을 해가지고 채무자가 겁내서 겁을 낸 나머지 무리를 해서라도 빚을 갚게 하려는 것이 하나의 채권 추심 전략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와 같은 위협은 금지되어 있죠. 사람에게 어떤 이유로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법이고 채권을 추심할 때에도 사람을 속여가지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것처럼 속인다든가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접근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현대의 금융산업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불법을 저지르지를 않습니다. 물론 법적 절차에 의존하는 것은 그분들의 권리이고 당연히 수인해야 될 그 채무자의 지위겠지만은 적어도 채무자가 빚을 졌다고 해서 당장 숨이 끊어지게끔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채권자가 권리 행사를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렇다고 채무자를 해하는 것은 법률이 용인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법이 왜 그럴까요? 법이 한편으로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된다. 안 갚으면 급여도 압류하고 유체동산도 압류하고 재산도 압류하고 자동차도 압류해서 그걸 팔아서 채권자에게 넘기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약간 유효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사실상의 행위에 의존하게 마련인데 그 사실상의 행위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사기적인 방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요? 평화를 위해서 그러겠죠. 채권자와 채무자와의 사이에는 무지무지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습니다. 협력이 있을 수가 없죠. 채권과 채무가 평화롭게 이행되는 평상시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환에 기대서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채무자는 투자를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 기업도 할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협력 관계는 채무자가 상환을 하지 않는 순간 피투성이가 된 관계로 변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압박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좀 무리한 방법, 심하게 무리한 방법을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역사상 어떻습니까? 로마 12표법에서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죽일 수도 있었고, 노예로 팔아가지고 그걸 나눠갈 수도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 빚을 안 갚으니까 약속한 대로 심장 가까운 곳에서 1파운드의 살을 베어내라, 뭐 이와 같은 식의 계약까지도 있었고, 이것은 로마법의 전통을 이어받은 중세에서도 그와 같은 법은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인도주의적으로 변하죠. 그거 크리스찬을 죽이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빚을 받으려고 했다는 식으로 이제 변했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중세 사회부터.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 어찌됐든 간에 채무를 회수하기 위해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절대 금지하는 쪽으로 변합니다. 누구든지 생존권을 부정당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투쟁은 역사상 가장 치열한 계급투쟁의 한 형태였다라는 말을 한 분이 있다 그러거든요. 그게 막스 베버인지 누구인지 저는 뭐 지금 다시 책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 말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노동자와 예를 들어 회사 경영진과의 사이에서는 서로 죽이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사회를 인터넷상에 또 뭐 TV상에 가끔 끔찍한 뉴스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죽이고, 왜? 채무를 면탈하려고 죽이는 경우, 이것이 왜 채무 면탈 살인이라는 거 형법 강론책에도 나오거든요. 가끔 불쌍하죠. 그리고 옛날에 몇 년 전인가 어느 시의원이 재력가 한 사람을 5억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죽였다, 이런 게 끔찍한 얘기가 나왔었죠. 반면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해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좀 험한, 세상에서 험한 사채 쓰는 사람들, 도박빚 뭐 이런 거 쓰는 데에서 뭐 채권자가 채무자를 뭐 묻어버린다고 협박하고, 뭐 실제로 뭐 채무자가 실종됐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가끔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극히 예외적이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거를 하지 못하게 이렇게 막고 대부분 범죄는 예방되는 세상이죠. 어찌됐든 이와 같은 식으로 끔찍하게까지 사람들이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투쟁하고, 반면에 채권자도 채무자를 상대로 이렇게 투쟁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채권 채무 문제를 어느 정도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것이냐, 이것이 사회의 평화에 관한, 사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사회의 평화를 지키는 방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흔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파산법이 개인의 신선한 새 출발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금융산업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라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퍼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사회의 평화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어쨌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이것도 뭐 옛날에 어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뭐 식구 중에, 수필 중에 하나인데, 슬프게 하는 것들 어떻습니까? 옛날에 송파 세모녀 사건 있었죠. 최근에도 뭐 증평에서 뭐 모녀가 사는 거를 비관해 가지고 뭐 자살하고, 자기 채무도 이행 못하고, 채무가 없다고 한들 이제 기본 자산이 남은 게 별로 없고 앞으로의 생활이 너무 괴로워 보여서 비관해서 자살하고, 이와 같은 뉴스가 끔찍하게 자살했죠. 그러니까 장식을 했죠. 이걸 볼 때마다 최소한 기본적으로 빚은 면해줘야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겠죠. 어떻습니까? 한편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사회로 나아가는 젊은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이 학자금 대출은 취직 하나 안 하나 일단은 갚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조금 일한다고 벌어서 뭐 그것을 학자금을 뭐 일단 뭐 천리마 운동하듯이 스타노프처럼 열심히 갚아버리고 진짜 숨만 쉬면서 빚을 갚아도 어려운 처지의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약간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남들이 택시 타고 다닐 때 가끔 나도 버스 타고 다니고 나도 가끔 남들이 뭐 할 때 휴대전화 스마트폰 쓸 수 있어야 되고 소비라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현대 상황에 그래서 현대인으로 살기에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조금만 방심하면은 급여를 압류하게 당하게 되고 뭐 채무불이행자라는 낙인을 찍혀가지고 더 좋은 직장으로 가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자꾸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에서 나고자가 발생할 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조치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복지일 겁니다. 조금씩 이 사람들이 홀러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데 그와 같은 복지의 대상이 빚까지 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국가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지겠죠. 왜냐? 예를 들어 뭐 어느 사람한테 뭐 150만 원씩 지원을 한다 그럴 때 그 사람이 100만 원의 빚을 갚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필요한 거는 150만 원인데 빚을 갚게 하면은 100만 원 빼고 나머지 50만 원밖에 못 씁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못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5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을 줘야 되는 빚까지 줘야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복지국가의 부담을 너무 심하게 하죠. 그래서 사회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이 같은 이제 빈곤의 나락에 떨어져서 빚까지 지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은 복지가 인정되는 현대 국가에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도 합니다. 나머지 왜 개인 파산을 인정해야 되는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뭐 이것이 왜 권리인가? 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철학이라 그러니까 조금 좀 주제넘네요. 그냥 사상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뭐 틈틈이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실시간 방송을 할 수도 있고 상담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틈틈이 강의 방송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벌써 27분이 되었습니다. 이만큼 첫 시간이니까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최소한 한 5분 내지 6분 이 정도 테마를 가지고 자꾸 논점별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